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이 물체를 발견하면 꽤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플로리다의 수중 아트 다이버 스컬파크는 예술과 해양 보존을 결합한 독특하고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이 공원은 2018년 6월에 개관한 최초의 영구 수중 미술관의 일부입니다. 플로리다주 사우스월튼 의 그레이튼 비치 주립공원 해안에서 떨어진 멕시코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각품 중 하나는 예술가 빈스 테이텀이 만든 스와라 두개골입니다. 수중에 잠긴 이 두개골 조각품은 다이빙 중에 만나는 다이버들에게 으스스한 요소를 더합니다. 수중 두개골의 존재는 다이버들에게 예술과 해양 환경의 교차점을 탐험할 때 독특하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공원 탐험에 관심이 있는 다이버는 다이빙 보트를 타고 해당 위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는 때때로 정말 바닥이 없는 심연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 다음 것이 그 증거입니다. 프랑스의 프리다이버 기욤 네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푸른 물 싱크홀인 딘스 블루홀의 어둠 속으로 다이빙했습니다. 그의 동영상이 수백만 번 조회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딘스 블루홀은 바하마의 롱 아일랜드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깊은 지점은 202m입니다. 그 아래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상상할 수 있나요? 기욤은 사건을 해방이라고 묘사했고 그는 여러분이 이 다이빙을 할 때 그것은 중력을 탈출하고 두 팔을 벌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전설에 따르면 헤라클레이온은 나일강 삼각주 근처에 위치한 고대 이집트 도시였습니다. 약 1500년 전에는 국제무역에 사용된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이 도시는 언젠가 지중해의 아부키르만 근처 수심 10m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신화였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심한 홍수와 지진에 시달렸고 결국 모든 것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2001년 프랑크 고디오가 이끄는 많은 잠수부들이 역사적인 대형 사원과 여러 조각상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수중 음파 탐지기가 사용되어 64척의 배, 금더미, 보석 및 수많은 동전이 있는 수중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왕과 왕비의 거대한 조각상과 심지어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로 생각되는 조각상도 발견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상형 문자가 새겨진 돌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무역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올리려고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하마 해안의 바다에 있는 아틀라스 구조물은 오션 아틀라스로 알려진 놀라운 수중 조각품입니다. 예술가 제이슨 디케어리스 테일러가 제작한 이 기념비적인 예술작품은 니콜라스 너털경 산호초 조각정원의 일부입니다. 오션 아틀라스 조각상은 고대 그리스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타이탄 아틀라스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은 아틀라스의 여성 형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품은 하늘을 떠받치는 대신 바다 천장의 무게를 견디는 어린 소녀를 묘사합니다. 이것은 인류와 자연세계, 특히 바다 사이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 조각품은 높이가 약 5.5m이고 무게가 60톤이 넘습니다. 수중에서 조각품을 부분적으로 만든 다음 조립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오션 아틀라스 조각품은 조각 정원의 다른 예술작품과 함께 다이버들을 자연 산호초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산호초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여 해양 수중 환경을 보존합니다. 오징어는 길쭉한 몸, 8개의 팔, 2개의 촉수를 가지고 있으며 수영이 매우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경우 충분히 강합니다. 오징어에는 여러 종이 있으며 그중 거대한 오징어로 알려진 종이 있습니다. 크라켄이라고도 불리는 대왕 오징어를 만났을 때 어부들에 대한 수백 년 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크라켄은 배에서 사람을 붙잡아 바다 밑바닥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왕 오징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이 오징어는 엄청난 깊이에 살고 있지만 이 비디오에서 다이버는 상당히 큰 오징어를 만납니다. 솔직히 뭐가 더 무서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징어의 어마어마한 크기나 바다에 있는 오징어 주변의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둡다는 것. 다른 무서운 바다 생물이 여전히 깊은 바다에 숨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최근 수중 탐험에서 다이버들은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손으로 바느질한 보트를 발견하고 인양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고대 조선 기술의 빛을 비추고 역사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잠브라티아로 알려진 이 난파선은 지중해의 크로아티아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손으로 깨매어진 것으로 다른 고대 보트와 구별됩니다. 잠브라티아는 이스트리아와 달마티아 지역에서
고대 조선 전통의 희귀한 생존 사례를 대표하기 때문에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이 선박은 유연한 섬유를 사용하여 나무 조각을 꿰매어 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금속 부품의 도입 전후로 일반적이죠. 이 보트의 건설은 지중해 지역의 독창성이 두드러집니다. 현재 목표는 추가 연구와 보존을 위해 배의 잔해를 육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단 육지에 도착하면 연구원들은 선박을 재건하고 재료, 연대 측정 및 목공 기술을 주의 깊게 연구할 것입니다. 폼페이의 자매 도시로도 알려진 바이에이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폼페이를 강타한 것과 동일한 화산의 화염에 의해 가라앉았지만 이곳은 석화되어 묻히는 대신 나폴리만에 가라앉았습니다. 기원전 100년부터 기원 후 500년까지 바이에는 세계의 라스베이거스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었죠. 방문객 중에는 네로와 카이사르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 가장 악명 높은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 도시는 그들이 온천을 짓는 데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자연화산 폭발로 인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다이버들은 이 잊혀진 도시를 탐험하고 여전히 보존된 조각상이 있는 폐허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발트해 바닥이 시한폭탄의 존재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온 약 30만 톤의 탄약이 발트해에 버려졌는데 그 중에는 화학작용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탄약은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독일 해역에만 약 30만 톤의 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킬 근처의 콜베르거 하이데 탄약 폐기장이 그 예입니다. 이 지역에는 약 4만 5천 톤의 기뢰와 어뢰가 해안에서 볼 수 있는 최대 수심 12m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염된 현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한 가지 옵션은 그대로 두고 독성 물질의 느린 방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은 금속 케이스가 파손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탄약을 묻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1985년에 폴 해플러라는 배의 선장이 압력계에서 이전에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국 뉴저지주 롱비치 근처의 바다 밑바닥에서 기관차를 발견했습니다. 기관차는 1850년대에 지어졌으며 짧은 기간 동안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희귀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조사를 계속하면서 기관차가 약 160년 동안 바다 밑바닥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슨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양호한 상태였죠. 그들은 아마도 폭풍우가 치는 동안 배에서 물속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기관차가 어떻게 침몰됐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론일 뿐입니다. 역사적 자료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 계획은 2대의 기관차를 물 밖으로 꺼내 운송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었지만 내가 아는 한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애니그마 머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군사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한 장치입니다. 이 기계 중 하나는 발트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해저를 탐험하는 다이버들은 버려진 어망을 찾는 동안 이 역사적인 유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애니그마 기계는 잠수부 중 한 명이 타자기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애니그마 기계는 연합군이 병력 이동 및 전략 계획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가로채고 해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군 통신을 암호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발트해에서 발견된 애니그마 기계는 독일 군함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 중 독일 해군이 배치한 강력한 잠수함인 U-보트는 일반적으로 애니그마 기계를 탑재했죠. 애니그마 기계는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독일군이 연합군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겔팅만에서 해군 잠수함을 급습했을 때 바다에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대 마야 유물이 있는 2개의 수중 동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매일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무리의 다이버들이 바로 그 일을 해냈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큰 침수된 동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은 263km 동굴 시스템인 싹악툼이 83km 시스템인 도스 오조스 시스템과 결합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신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 해골이 그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동굴은 고대 마야 문명과 그들의 관습에 대한 빛을 비출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시스템이 결합되었으므로 실제로 350km 길이의 고대 미로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미국과 마야 문화의 첫 번째 정착민의 유적이 있습니다. 수중 동굴은 완전히 탐험되지 않았으며 다이버들은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쿠아리우스 리프 베이스는 플로리다주 키라고 해안에 위치한 세계 유일의 해저 연구소입니다.
이 실험실은 과학자들이 장기간 수중에서 생활하고 작업할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하여 다양한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해양 생태계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쿠아리우스 리프 베이스는 헤비타트라고 불리는 긴 원통형 구조로 구성된 최첨단 시설입니다. 이 수중 서식지는 주변 바다의 주변 압력에 맞게 압력을 가하여 과학자들이 감압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연구원들은 산호초, 해양생물, 해양학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해양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실의 독특한 수중 위치는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다이빙 장비나 시간 제한 없이 해양 생물과 행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수중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인간의 생리학 및 심리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악몽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프로니마라는 이름을 가진 이 목록의 다음 생물입니다. 프로니마는 약 2.5cm 길이의 기생충으로 거대한 눈과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어 주변 물을 통해 보기 어렵기 때문에 먹이는 도망칠 기회가 없습니다. 이 생명체는 영화 에일리언의 영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어느 바다에서나 찾을 수 있으며 이 생물을 그렇게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바다에 있는 유기체의 집합체인 동물성 플랑크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니마는 발톱을 사용하여 이 유기체 내부로 들어간 다음 일시적으로 그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 후 그는 다음 먹이를 찾을 때까지 음식과 물을 먹으며 유기체와 함께 항해합니다. 이 생물에 대한 소름 끼치는 점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지 않을 것이지만 이 생물에 대해 소름 끼치는 점은 매우 작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아야 그 소름 끼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 대륙으로도 알려진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남동부 해안에 있는 독특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섬입니다. 여우원숭이를 포함한 다양한 놀라운 종을 보유하고 있죠. 여우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의 야생에서만 발견되는 영장류 그룹입니다. 그러나 최근 마다가스카르의 한 수중 동굴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멸종된 여우원숭이 뼈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 뼈들은 수천 년 전에 마다가스카르에 살았던 여우원숭이의 다양성과 크기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주목할 만한 발견은 멸종된 여우원숭이 중 고릴라만큼 큰 여우원숭이가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현존하는 대부분의 여우원숭이 중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발견은 섬에 있는 여우원숭이의 놀라운 진화 역사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우원숭이는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며 독특한 적응과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세계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원숭이 및 다른 영장류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때 스웨덴 해군의 가장 두렵고 무서운 무기였던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북유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배 중 하나인 화성으로 북방 7년 전쟁에 사용되어 1564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유해는 2011년 스웨덴 웰란드 섬 근처의 발트해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배를 발견한 잠수부는 총과 수류탄뿐만 아니라 골격 부분도 발견했죠. 침몰한 배의 구석구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수세기 전의 격렬한 전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았을 때 배에는 약 10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난파선은 전문 다이버와 ROV만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수중에 있습니다. 그런 전설적인 배를 우연히 발견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플로리다에서 악어는 호수, 강, 늪, 심지어 일부 해안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크기로 유명하며 최대 4.5m의 길이에 도달할 수 있지만 4.5m보다 긴 개체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 비디오의 악어는 4.5m보다 길어 보입니다. 아기 악어를 만나더라도 위협을 느끼거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방어적으로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악어는 강력한 턱과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더 나쁜 부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악어는 따뜻한 계절에 더 활동적이며 해당 기간 동안 만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악어를 만나면 일반적으로 천천히 침착하게 악어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악어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튀는 것을 피하고 절대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악어는 강력한 수영 선수이므로 단순히 수영하는 것만으로는 악어를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 한 다이버가 다이빙을 할 때 갑자기 티파티를 가진 2개의 해골을 발견했을 때 그의 삶의 공포를 얻었습니다. 그는 즉시 수면으로 헤엄쳐 가기로 결정했고 당국에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살펴보기로 결정했고 곧 해골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이버들이 해골을 만난 것은 이번만이 아닌데 이것이 약간의 추세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많은 다이버들이 해적 모자, 해적 깃발 및 다른 종류의 물체를 가진 해적처럼 보이는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을 때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진짜가 아니었지만 다이빙하는 동안 이것을 본다면 죽을 정도로 무서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플라스틱 해골을 강바닥에 놓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이버들이 실제로 그들을 만날 가능성은 적지만 아마도 사람을 겁주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2021년 하와이에서 발견된 미확인 비행 물체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관심을 끌었고 미국 연방 서비스의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UFO는 하늘에서 큰 푸른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관찰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물체가 하와이 나나쿨리에 있는 할레아칼라 애비뉴 근처 바다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담은 여러 영상에서 물체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목격자는 차를 타고 그 물체를 따라가기까지 했지만 물체가 조용히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 조사는 끝났습니다. 이 물체의 정확한 정체와 기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는 외계인부터 잠재적인 군사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민간 항공을 감독하는 FAA는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물체가 바다로 사라진 장소 근처에서 비행기 추락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UFO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다이버들이 발견한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는 이탈리아의 물속에서 발견된 고대 약재였습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말라 있었고 로마 선박인 렐리토의 역사적인 난파선에 속한 알약이었습니다. 이 배는 기원전 120년경 토스카나 해안 바로 앞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그 후 200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잠수부들이 내려오고 나서야 발굴이 시작되었죠. 그들은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썩어가는 나무, 램프, 도자기 항아리와 유리컵, 고대 로마 의사의 폐허가 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136개의 나무 약병, 수술용 갈고리, 절구, 마른 알약들이 들어있는 용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 알약에는 아연 화합물, 소나무 송진, 녹말, 밀랍, 산화철 및 그 밖의 물질들이 들어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안약이었을 것이며 누군가가 2000년 전에 눈 처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러 대의 항공기 잔해가 70년 넘게 방치된 후 태평양 해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40m 깊이에 있는 150대 이상의 비행기가 산호와 해양 생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발견된 역사적인 미국 항공기 중에는 SBD 다운틀레스 급강하 폭격기와 TBF가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섬 호핑 캠페인에 참여한 미국 전략의 일부였으며 일본 본토의 사정거리 내로 가져왔습니다. 발견된 항공기는 추락하지 않았으며 전시사고로 인해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손상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바다로 밀려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부러진 꼬리와 날개 몇 개만 해저에 흩어져 있습니다. 난파선을 보기 위해 다이빙하는 것은 멋져 보일 수 있지만 비행기는 하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중에서 항공기를 만나는 것은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2017년 6월 많은 다이버들이 스위스의 뉴샤텔 호수에서 보물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뉴샤텔 호수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조용히 다이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갑자기 거대한 이빨을 가진 상어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진짜 상어는 아니었지만 탁한 물에서 만났다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이버들 중 한 명은 카메라의 모든 것을 포착하여 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부두리는 상어가 발견된 뉴샤텔 호수 근처의 작은 마을입니다. 불행히도 나는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물에 남겨두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어쨌든 사람을 겁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는 일본 민속학에서 신화 속의 해령과 관련이 있으며 이 물고기가 해변에 떠밀려오면 지진의 전조라고 믿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심해에 서식하는 노새는 지진 활동에 민감하여 얕은 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가 지진에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인자라는 과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2023년 7월 대만 루이팡 해안에서 한 무리의 다이버들이 몸에 신비한 구멍이 있는 거대한 노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상어에게 물린 것이며 물고기는 상어나 다른 바다괴물의 공격에서 살아남았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어는 주로 심해에 서식하며 수면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물고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뭔가를 피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진을 알리려는 것일까요?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USS 사라토가는 볼만한 광경이었습니다. 배의 길이가 268m이고 무게는 약 39,000톤이었습니다. 미 해군 최초의 항공모함 중 하나였죠. USS 사라토가는 해군 역사에 등장하며 진주만 공격에서 이오지마 전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타라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배는 일생 동안 경납고 갑판의 화재, 2번의 우연 폭탄 폭발 및 수많은 어뢰를 견뎌냈습니다. 그런 다음 핵무기 실험을 하는 교차로 작전의 표적이 되었죠. 첫 번째 실험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다이버들은 비키니 환초의 석호에서 52m 깊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탐험하는 것은 특히 폭발로 인해 조종석이 200만 톤의 산호와 모래 아래에 묻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묘지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발트해 밑과 영국 해협 아래에는 석기시대 초기 인류 문명의 삶에 대한 비할 데 없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발트해에서 스웨덴 잠수부들은 약 1만 1천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정착지를 발견했습니다. 도구, 작살, 고대 소의 뼈를 포함한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은 한때 스웨덴 유목민이 거주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유적의 보존은 그 기간 동안 북유럽 지역 사람들의 활동과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예외적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해협의 침식은 와이트섬 근처에 위치한 바쁜 석기시대 정착지의 유적을 드러냈습니다. 약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유적지는 유럽과 영국이 여전히 육지로 연결되어 있던 시기에 인간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발굴 결과 2개의 난로와 절단된 자국이 있는 불에 탄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해당 장소에서 인간이 활발하게 교전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수중 중석기 시대 정착지는 영국에서 독특한 곳으로 간주되며 아직 탐험되지 않은 더 큰 거주 지역의 일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라오라는 단어를 들으면 람세스 2세, 투탕카멘, 클레오파트라를 떠올릴 수 있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언급되지 않은 파라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335년에서 310년경에 나스타센이라는 검은 피부의 파라오가 누비아 전역을 다스렸는데 이 지역은 현재 수단 북부와 이집트 남부에 해당합니다. 폴 클래스먼이 이끄는 많은 수중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 중 한 곳 아래 몇 미터 깊이에서 발견된 파라오의 묘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잠수해야 하는 지역이 매우 비좁았기 때문에 일반 탱크를 사용할 수 없었고 45m 길이의 호스로 산소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이제 수년에 걸쳐 귀중품을 훔친 많은 도굴꾼이 있었지만 석가는 잘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유물을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석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루무 수중교도소는 한때 소련 노동 수용소로 사용되었던 에스토니아에 위치한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오늘날에는 채석장으로 바뀐 호수 한가운데에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폐허로 서 있습니다. 교도소의 역사는 193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949년에 첫 번째 교도소가 건설되었습니다. 원래는 석회석 채석장에 위치해 있었는데 수감자들은 그곳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부지는 버려졌고 지하수가 채석장에 범람했습니다. 버려진 노르딕으로 알려진 핀란드 도시 탐험가들은 섬뜩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기 위해 이 수중 세계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루무 호수에서의 다이빙은 특히 수온이 섭씨 3도에서 4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도전을 제기합니다.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다이버들은 드라이 슈트를 사용합니다. 호수 자체는 얕고 평균 수심은 6에서 10m로 다이버가 감압병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본관은 수면 위와 아래를 모두 탐험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들은 이끼로 뒤덮인 건물, 온전한 램프가 있는 수중벽, 심지어 일부 창문에 보이는 막대를 포함하여 감옥의 잔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곳을 탐험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크라켄이 배에 출몰했다고 보고한 고대 선원들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는 종종 무시되지만 이 미스터리한 제1차 세계대전 공격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독일 유보트의 잔해가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스트랜레어 해안 바로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난파선은 엔지니어들이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의 해저 전력 케이블을 부설하기 위해 설계된 10억 파운드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해 탐사하던 중 발견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상하게 온전한 100년 된 유보트를 발견했습니다. 민속학에 따르면 배는 바다 괴물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보트의 사령관인 선장에 따르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수면에 올라왔을 때 바다 괴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다 생물은 큰 눈, 뿔이 달린 두개골, 달빛에 반짝이는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선장과 선원들은 짐승이 마침내 물속으로 물러날 때까지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다이빙에서 델타 P 현상은 특히 수중 환경에서 압력 차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 압력 차이는 압력이 다른 두 수역이 합쳐져 고압의 물이 저압의 물로 흐르려고 할 때 힘을 생성합니다. 이 힘은 다이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고와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델타 P 현상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은 2015년 노바스코티아에서 발견했으며 루크라는 다이버가 연루되었습니다. 루크는 노바스코티아 파워 시설에서 점검을 시도하던 중 익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델타 P와 관련된 위험을 강조하고 다이빙 커뮤니티 내에서 안전조치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촉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델타 P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이빙 관행 및 규정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장비 및 절차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9년 7월 바르톨로메오 보베라는 전문 다이버는 브라질의 포르모스 강에서 거대한 녹색 아나콘다를 만났습니다. 이 뱀의 길이는 7m, 무게는 90kg으로 놀라운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뱀은 카메라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녹색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 중 하나이며 주로 남미 열대 지역의 강간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나콘다를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맑은 물에서 거대한 아나콘다를 만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뱀이 발견된 브라질 보니투 마을은 물이 수정처럼 맑은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 뱀은 조용히 헤엄치고 있으며 남자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뱀은 보통 7월에서 8월 사이에 깨어나며 겨울잠에서 막 깨어났지만 주로 호기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흑해 밑바닥에는 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온전한 난파선입니다. 이 그리스 상선은 돛대가 있는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24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파선은 흑해의 죽음의 지역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난파선은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유명한 사이렌 꽃병과 같은 고대 그리스 도자기에서 발견된 배의 이미지와 디자인이 일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발견은 또한 호머의 시 오디세이아에서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신화적인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디세우스가 배의 돛대에 몸을 묶어 사이렌의 매혹적인 노래에 저항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새로 발견된 난파선은 사이렌 꽃병에 묘사된 배와 닮았으며 고대 그리스 전설과 더욱 관련이 있습니다. 산소 부족을 특징으로 하는 심해 조건도 선박과 유기물질의 보존에 기여했습니다. 이 다음은 역사상 가장 당혹스럽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혀야 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33만 달러의 독일 앞바다 수중 연구 기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크니스 에크 천문대가 보낸 마지막 보고는 8월 말 오후 8시경이었고 그 후 무전이 침묵했습니다. 당연히 과학자들은 즉시 잠수부를 보내 조사했습니다. 잠수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연구기지 전체가 사라지고 파쇄된 광섬유 케이블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에 따르면 연구기지는 현지 어부들조차 갈 수 없는 금지된 수역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 괴물이 연구기지를 바다 깊은 곳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크라켄만한 크기의 바다 생물이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닐까요? 이 지역의 환경 조건에 대한 손실된 데이터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값졌을 것입니다. 1960년대 프렌치 리비에라에서 수중 미니어처 도시 건설과 관련된 매혹적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프로젝트는 영화 아이와 이너의 영화 세트장으로 의도되었습니다. 프랑스 영화 제작자들은 한 등대 근처에 1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수중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수중 도시에는 주택, 최대 1m 높이의 건물, 교회, 마을 광장, 원형극장, 심지어 법률사무소 등 다양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야심찬 계획은 실제 수중 환경에서 영화의 특정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영화 제작자는 프로젝트를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중 미니어처 도시는 잊혀졌고 해저에서 무시되어 요소에 노출되었습니다. 2007년이 되어서야 현지 다이빙 회사가 나머지 구조물을 유지하기 위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세라믹 타일과 다리를 포함한 건물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중 도시는 열정적인 다이버들을 위한 흥미로운 다이빙 사이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로 물고기 떼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1984년 해양고고학자 에우드 갈릴리는 난파선을 조사하던 중 이스라엘 하이파 마을 해안에서 가라앉은 고대 신석기 시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라앉은 마을은 그리스도 약 1만 1천년 전에 새로운 석기 시대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40m 높이의 쓰나미로 인해 이 지역이 침수되어 주민들이 집을 떠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수부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약 10m 깊이의 신비한 돌 원형으로 주민들이 의식을 치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또한 부분적인 지배 유적과 10m 깊이의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의 특별한 점은 모래 해저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 마테 파리카는 크로아티아 해안선의 위성 사진을 연구하던 중 코르출라 섬의 동쪽 해안 해저에서 크고 얕은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그 장소로 다이빙하기로 결정했고 기원전 4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석기 시대 정착지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착지는 좁은 띠로 본섬과 연결된 작은 땅에 지어졌습니다. 정착지를 둘러싼 돌담 유적이 고대 주민들이 사용했던 도구 및 기타 물건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좁은 띠로 본토와 연결된 섬에 세워진 신석기 시대 정착지를 찾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매우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신석기 시대 발견은 일반적으로 동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발견은 더욱 예외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육지로 연결된 섬에 세워진 신석기 시대 정착지의 유사한 발견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착지의 위치는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중해의 많은 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주변 섬에 의해 큰 파도로부터 보호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눈에 띄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잉글랜드 북서부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컴브리아의 레이크 디스트릭스 깊숙한 곳에는 시골에서 몇 마일 떨어진 깊은 곳에 난쟁이 요정이 숨겨져 있는 수중 정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곳의 물은 투명도, 근처의 희귀한 담수 스펀지, 가까운 거리의 아름다운 절벽 때문에 다이버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이곳의 신비한 점은 수년에 걸쳐 정원 난쟁이의 비밀 정원이 호수 바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국이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3명의 다이버가 같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노움을 제거하려고 할 때마다 불가사의하게 노움이 복권됐습니다. 노퍽 해안에서 영국 다이버 돈 왓슨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수백 년 된 떡갈나무 그루터기로 이루어진 고대 수중숲을 발견했죠. 약 1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숲은 해안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약 6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지가 달린 거대한 나무 줄기의 존재는 한때 이 지역을 덮었던 선사시대 숲의 규모와 웅장함을 나타냅니다. 수중숲은 2013년 말 심한 폭풍으로 모래와 퇴적물이 이동하면서 고대 나무에 숨겨진 잔해가 드러난 후 드러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숲이 도거랜드로 알려진 고대 대륙에서 번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럽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석기 시대의 도거랜드는 영국과 유럽 본토를 연결하여 수렵 채집인에게 독일과 같은 지역으로 가는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거랜드는 약 8,000년 전에 발생한 쓰나미에 의해 물에 잠겼습니다. 마리안 트로프는 약 11km의 깊이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이곳은 필리핀 동쪽 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인근에 있는 마리아나 제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죠. 소수의 사람들만이 챌린저 딥으로 알려진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수심 1000m의 아포틱촌에 도달하면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둠 지점에 도달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깊이보다 더 깊은 곳에는 아귀, 드래곤피쉬, 프릴상어, 고블린 상어 등 가장 소름 끼치는 해양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곳을 탐험했기 때문에 이곳에 더 무서운 해양생물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파누이라고도 알려진 이스터 섬은 남동부 태평양의 외딴 섬입니다. 칠레의 특별한 영토이며 놀라운 고고학적 유적지, 특히 모아이로 알려진 큰 석상으로 유명하죠. 모아이는 라파누이 부족이 만든 거대한 석조 조각품으로 13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화산암을 깎아 만든 것입니다. 크기가 다양하며 가장 큰 조각상은 높이가 9m가 넘고 무게가 수톤에 이릅니다. 섬에는 총 900개 이상의 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그들이 어떻게 이 석상을 섬으로 옮길 수 있었는지입니다. 땅 아래에는 모아이의 머리뿐만 아니라 발과 손이 있는 완전한 몸도 있습니다. 신비한 수중 모아이도 이 지역을 탐험하는 다이버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이야기는 이 특정 동상이 라파누이 출신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배우 케빈 코스트너가 1994년 영화 라파누이를 위해 그것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반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중세의 배는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괴물 조각상은 1970년대 스웨덴 론네비 근처 발트해에서 발견된 난파선의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다이버들에게 일생의 공포를 안겨준 것입니다.
사제의 귀와 악어의 입을 가진 용과 같은 바다 생물 조각상의 머리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조각상은 한때 그리브 슌덴이라고 불리는 15세기 배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는 다름 아닌 덴마크의 조낭의 배였습니다. 많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코펜하겐에서 스웨덴 동부 해안에 칼마르로 가는 여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실종되었습니다. 어느 날 잠수부들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여기에 머물렀던 것이죠. 오늘날 이 배는 역사상 가장 잘 보존된 중세 선박 중 하나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수중 궁전으로도 알려진 안티로도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해안의 고고학적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지는 1996년 수중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와 아슈라프 압델라우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250년경에 도시 개발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중 궁전은 수면 아래 약 5m에 있으며 클레오파트라의 잠재적인 휴식 장소로 여겨지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가 로마에 정복될 때까지 이집트를 통치했으며 악티움 해전에서 왕국이 패배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궁전과 주변 지역은 365년에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킨 심한 지진으로 비극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 지진은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큰 지진 중 하나로 간주되며 알렉산드리아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안티로도스의 수중 유적지는 과거를 엿볼 수 있는 매혹적인 기회를 제공하죠. 30m 길이의 난파선, 7m 높이의 기둥, 다양한 사원의 화강암 블록, 스핑크스, 조각상 등 다양한 구조물과 유물이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2만 개 이상의 물건과 유물을 산출하여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다이빙을 하다가 흥미로운 곳을 발견한 적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 다이빙을 해보고 싶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